안녕하세요. 경제학 원론의 오상용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장으로 경제학자처럼 생각하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학자들은 과연 어떻게 고민하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분석하는가, 그런 내용이 이번 째 장의 주 내용이 되겠는데요. 경제학자도 과학자입니다. 경제학, 과학이죠. 과학의 한 부분이죠. 과학자로서의 경제학은 경제학은 과학이고, 과학자로서의 경제학은 이론을 고안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이론이 맞는지 검증하는 이 단계를 거칩니다. 이 이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또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론을 고안한다.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사회 현상을 목격했을 때, 저거 재밌네. 어떤 해에 어떤 사회적 트렌드를 발견했을 때, 왜 그렇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 장에서 봤던 것처럼 여러 가지 기본 원리들, 경제학의 기본 원리들을 통해서 그 상황들을 복원합니다. 소득의 문제, 소비의 문제, 생산의 문제, 그런 것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냥 사회 현상을 바라보다가 생활을 살다가 궁금한 점이 있다. 근데 왜 그렇지를 고민했을 때 학자로서, 과학자로서 어떤 단계를 거치느냐, 이런 단계를 거치는 거죠. 내 나름대로의 논리는 이래.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 그게 바로 이론이죠. 내 나름대로 theory, 아니면 가설, hypothesis, 그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이론을 고안하는지에 대해서 또 좀 고민을 해볼 거고, 이론을 고안해서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모델을 세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풀었어요. 이렇게 이런 결론이 나와.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이론일 뿐이야. 현실 상황이 네가 말했던 이론대로 다 돌아가는 것 같아? 그런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이론이 좋아도 설명력이 없으면 재미없죠. 별것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사회과학자,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실험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잘 몰라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느냐? 내 이론이 맞는지 주장할 수 있느냐? 자료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계량이라고 하죠. 계량. 영어로는 empiricism입니다. 경제학자, 과학자로서의 경제학은 이 부분을 되게 큰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론만으로 주장했을 때 우리가 상대방을 설득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제통계학 또는 계량경제학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경제학의 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빅데이터 시절이 와가지고 더 그렇죠. 자료 수집의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용이성이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분석하고 그 자료로 만든 모델을 통해 가지고 검증을 하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런 과학자로서의 경제학자들이 하는 과정입니다. 과학적 방법론은 그럼 무엇인가? 첫 번째로 관찰이 필요하죠. 엄정한 관찰.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검증이 따라 붙어야 됩니다. 과학적인 사고, 과학적인 이론의 방법론, 관찰, 이론, 그리고 또 관찰. 관찰해서 이론을 만들었어요. 또 보는 거죠. 내 이론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특별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이론대로, 이 모델대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미래 예측이 가능한지. 요즘은 컴퓨터 시뮬레이션까지 합니다. 경제학자들도 해요.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것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랬을 때, 그러면 조그만 변수들이 변했을 때 이 결론적인 결론의 변수들은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그 소득을 증가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될 거냐? 모델을 만들어서 설명을 하고 조그만 변수들이 변했을 때 어떤 과정으로 변화할 거냐? 미래에 대한 예측, 그런 것도 하는 거죠. 경제학에서는 실험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그렇죠. 실험을 하는 실험 경제학 부분도 있습니다. 요즘. 아까 얘기했듯이 합리성이 깨어졌을 때, 아니면 합리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심리학적인 세팅을 딱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설문을 한다든지 실험을 한다든지 해서 결론을 도출하기도 합니다. 그건 개별적인 소비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실험이 되겠죠. 그런데 전체적인 경제 내, 국가 경제 내에서 실험을 할 수 있느냐? 없죠. 그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내 의견이 맞는지 네 의견이 맞는지 한번 실험해보자. 예, 자연과학이면 세팅을 딱 놓고 뭐 실온에서 상온에서 아니면 4도에서 뭐 어떤 거를 실험하고 맞다 틀리다가 바로 결정이 나죠. 그렇죠. 수학적인 문제 방정식 놓고 풀면 누가 맞는지 틀렸는지 딱 결론이 납니다. 사회과학 할 수가 없죠. 물론 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국가에서 뭐 대통령이 동의한다거나 권력자가 동의한다고 해서 실험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 실험의 결과가 너무 큽니다. 만약에 실패했을 때 경제적 손실 어마어마한 거죠. 국가 경제를 놓고 실험한다고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거죠.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실험실에서 실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역사적 경험, 그게 바로 자료죠. 데이터를 통해서 귀납적인 추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델을 만드는 건 연역적인 추론이죠. 내가 어떤 사회 현상을 보고 이런 원리로 작동할 것이다. 연역적으로 추론을 해서 모델을 만든 다음에 귀납적인 추론, 자료를 통해서 귀납적인 추론을 얻는 거죠. 거기에서 설득력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식의 과정이 필요하냐? 가정이 필요합니다. 가정. assumptions. 왜 가정이 필요하냐? 세상이 엄청나게 복잡해요. 무지무지하게 복잡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활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상품들을 소비하고 삽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몇 가지 안 되는 것 같지만 생활을 살면서 하나씩 메모장에 적다 보면 조금 있다가 포기하게 돼요. 이거 이렇게 많았구나. 이런 거 하나하나 우리가 사나 안 사나 고민하면서 살았구나. 수많은 소비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 수요와 공급 법칙, 우리 물건 하나만 놓고 생각하죠. 원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단 하나의 생산물 또는 상품에 대해서만 고민합니다. 그게 복잡한 세상을 단순화의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거기에 있는 논리를 설명할 수 있도록 심플리피케이션을 하는 거죠. 재화 100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1개를 생각한다거나 재화 1000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2개만 고민한다거나 그렇습니다. 다양한 재화를 고민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급 미시에 가게 되면 두 가지의 재화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소비재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재화에서 어떤 재화 두 가지 재화에서 선택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수요 곡선을 도출해낼 수 있다. 소비재 이론이죠. 그 부분은 조금 지나가면 우리가 고민 다시 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정, 복잡한 세상을 단순화해서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첫 번째 가정이 되겠고, 과학적 사고의 요령, 과학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 어떤 가정을 사용하느냐, 이게 문제죠. 경제학자들 사이에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가정은 너무 한계적이다. 너무 좁게 본다. 너무 심하다. 소비자 이론의 첫 번째 시작이 개별적인 소비자들은 합리적이다. 근데 이제 실험 경제학에서 여러 가지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들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근데 소비자 이론 아니면 생산자 이론 이거의 시발점, 합리적인 인간의 선택에 대해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 과정이 깨어지면 참 근간이 흔들리는 결론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경제학 전체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문제에 따라 단기와 장기에 따라 각기 다른 종류의 가정을 사용한다. 뭐 소비자 문제, 이론, 생산자 이론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단기와 장기, 정말 지금 현재 이 순간 바꾸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어떤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장기와 단기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 단기는 5년, 단기는 1년, 단기는 1시간.
뭐 이렇게 구분해 볼 수도 있겠죠. 어떤 식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어떤 식의 문제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가정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근데 뭐냐? 가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문제를 단순화하고 직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필요하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